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빠꼬미 PSAT, 박찬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번 시간은 2021년 이번에 치러진 시험,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난이도나 이런 거에 대한 총평은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을 하시겠으니까, 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5급보다는 좀 어렵게 나왔고요, 예상한 대로. 민간경력 채용보다는 다소 어렵게 나왔다고 평가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냥 난이도는 민간경력 채용하고 유사한 형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킬러 문제가 없었고 대신에 전반적으로 수준은 조금 더 높았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결론은 이 자료해석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PSAT 1차를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과목에 이제 세 과목 평균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해석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언어랑 상황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료 해석을 목표를 몇 점으로 해야 된다.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예시로 들어드리고 저는 이쪽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해설도 여기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84점, 84점 또는 88점, 잘하면 90점 넘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 84점 이상은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4점 정도 자료 해석 나오면요. 언어랑 상황 판단이 조금 부진해도 결국 커트라인은 넘어설 수 있는 그 정도로 봅니다. 저도 합격 점수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75점을 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린 건 75점보다 좀 낮아 보이거든요. 게다가 올해는 배수도 10배수를 뽑기 때문에 저는 이제 75점보다 언더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한 과목이 84점이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두 과목은 한 70 정도만 맞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가 조금 어려웠다라는 평도 있지만 뭐 이런 거는 뭐 언어랑 상황 판단에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료 해석만 굳건히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뭐 거의 뭐 합격에 가깝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점수 거의 못 오죠. 못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둘 중에 하나로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 내가 언어랑 상황 판단에 좀 자신 있다라고 하시면 이 정도 맞아도 되고요. 내가 좀 부족하다, 언어랑 상황 판단이. 그러면 이 정도 점수.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는. 자, 그러면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84점이라 그러면은 4개가 틀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1개를 맞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1개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21문제 풀어서 21개를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PSAT를 공부하는 학생이 나는 실수를 하나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한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한두 개의 실수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실수가 날 것까지도 좀 감안해 줘야 되고 물론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해야겠으나 우리가 조금 여유가 없는 상태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23개 그다음에 내가 실수가 좀 적다 그러면 22개 정도를 풀면 됩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좀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3문제 정도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고 이번 시험도 거의 3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한 문제를 풀거나 안 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제가 23문제를 푸는 걸 예시로 드렸는데 요 극상 한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3문제를 건너뛰고 22개만 풀었다라고 하면 22문제가 60분이거든요. 그럼 문제 하나당 2분 30초가 넘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한 문제당 2분 30초 정도에 푼다 그러면 이러면 할 만한 거예요. 얘들이 들어가서 어려운 거죠.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84점이라는 이런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22개에서 23개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 어려운 문제에서 내가 쇼부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어려운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해설 이해하고 문제를 이해한 이후에는 쉽게 풀리겠죠. 근데 이 어려운 문제가 이 쉬운 문제랑 차이는 문제가 생소하고 계산이 결론적으로 사후풀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이해를 하고 나면 쉬운 방법이 있으나 솔루션이 있으나 그냥 보자마자 떠오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줄이기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는 15문제. 중에서 하 레벨에 있는 이 15문제를 평균 한 2분에서 2분 초반대 컷으로 시간을 줄여주면 시간이 남죠. 시간이 남으면 여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시간을 좀 줄이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당 10초에서 20초만 줄여주셔도 15문제면 한 2, 3분 정도 남고요. 20초 줄이면은 15문제 20초면 300초니까 5분이겠죠. 그런데 한 30초 줄인다 이러면 더 길어지고 그래서 제가 요 문제를 2분 정도 평균에 끊을 수 있도록 쉬운 문제는 1분 30초, 좀 어려운 문제는 2분 초반에서 전체 평균 한 2분 정도 여기를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요.
이 15문제를 30분 만에 풀면 30분이 남아요. 그러면 나머지 10문제는 뭐 버릴 거 버리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냐,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그 샘플 강의가 7강의 무료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에듀캐스트 들어오면, 그래서 강의 무료로 듣는 거를 들었다는 전제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제가 7강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찍은 거예요. 6시간 다 듣고 다 설명 지금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샘플 강의로 무료로 배포했으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고, 자, 문제 푸는 순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푸냐? 질문, 표제목, 단위나 표의 특징, 별표, 각주, 그 다음에 선택지 확인, 표에서 내용 확인, 이렇게 보는 건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냐? 질문하고 표제목을 동시에 봅니다. 질문하고 표제목. 왜? 질문의 90%는 표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수준에 거칩니다. 그러니까 즉 90% 정도는 질문과 표제목이 겹쳐요. 그러니까 표에 예를 들어 다음 표의 제목이 뭐 폐기물 처리량이다 라고 하면 질문에 다음은 무슨 국가의 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쓰고 뒤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90%가. 근데 나머지 10%가 질문에 추가 내용이 있는 경우인데, 자, 위에 있는 90%는 질문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만 보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10%는 읽어야 돼. 하나만 하는 소리죠.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제 저는 수업할 때 제일 지향하는 게 사후풀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자, 이게 겉으로 볼 때 드러나지 않으면 읽어봐서, 결론적으로 읽어봐서 이렇더라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질문의 형태만 봐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여기만 보시면 되겠죠? 뭐냐? 첫째, 글이 길거나, 글이 한 줄 더 길입니다. 질문이 2줄짜리면 3줄이 돼 있고요. 3줄짜리, 일반적인 게 3줄이면 4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 문제 푸는 것들이 한 2줄 후반에서 3줄 초반에 끝나니까, 글이 길다는 얘기는 그게 한 줄 더 있는 거죠. 3줄 끝에 가거나 아니면 4줄 초반에 간다. 이렇게 되면은 글이 길거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 줄이 더 깁니다. 글이 왜 길겠어요? 질문에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내용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있거나, 질문에 숫자가 있으면 봐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과 표제목은 가급적이면 안 읽는 거고요. 여기 10%에 해당되는 경우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출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형 문제에서는. 특수형에서는 당연히 있지만. 자, 제가 이 질문이 읽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드린 건 다 일반형에 대한 겁니다. 특수형은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네, 특수형은 당연히 질문이 제일 중요하니까 특수형은 제가 특수형 파트 설명할 때 별도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반형은 질문이 안 중요합니다. 대부분. 자, 질문에 추가 내용 있는 게 이 경우만 아닌 것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냐, 왜 뭐냐. 여기 세 개가 뭐냐면 이 앞으로 나올 선택지가 어떻게 나올지 정해주는 게 이 세 개입니다. 첫째 단위, 두 번째 표의 종류, 세 번째 각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설명도 제가 그 샘플 강의가 무료로 다 돼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들어주시고 요걸 읽는다. 왜? 여기서 앞으로 나올 선택지의 중요한 부분, 출제자가 신경 쓰는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거를 보고 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단위가 뭐냐, 단위는 절대수치냐 상대수치냐, 표의 종류가 뭐냐, 표의 종류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 표가 어떠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프도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각주에 뭐가 나와 있느냐, 요 세 개만 보고 바로 선택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선택지가 뭐가 되냐? 맨 위에 보면 선택지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첫째, 머리를 쓰는 선택지. 두 번째, 손을 쓰는 선택지. 세 번째, 눈을 쓰는 선택지. 비중으로 보면요, 머리를 쓰는 선택지가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개 선택지 오지선다라 그러면 한 1개에서 2개. 다음에 손을 쓰는 선택지가 한 2개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계산입니다. 계산. 손을 쓰는 걸 왜 계산으로 얘기했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계산하는 문제를 머리를 쓴다고 착각하시겠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덧셈 곱셈 할 때 머리 씁니까? 손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손을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눈을 쓰는 선택지. 눈을 쓴다는 건 뭐죠? 계산도 필요 없고 소위 얘기하는 사실 확인 같은 겁니다.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쉽죠? 여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출제자는 뭘 선호할까요? 출제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지에 감정이 있습니다. 자, 이 적성검사 PSAT의 취지 자체가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력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수업 쭉 진행하면서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고력에 해당되는 게 뭐냐? 단위나 표의 종류나 각주에 관련된 선택지가 중요한, 즉 머리를 쓰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 본 적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문제 풀기 전에 단위랑 표의 종류랑 각주를 먼저 보는 겁니다. 선택지 읽기 전에. 왜? 여기가 우리가 이걸 보고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게 주요 선택지로 나오겠구나라는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알면 뭐하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 계산 문제가 머리 쓰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는
출제자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계산 문제는 뭐가 있죠? 분수 비교, 덧셈 비교, 곱셈 비교. 분수 비교는 주로 뭐가 나옵니까? 증가율은 크다 작다, 비중은 크다 작다 같은 거. 덧셈 비교는 합은 크다 작다, 차이는 크다 작다. 곱셈 비교는 둘의 곱이 크다 작다는 잘 안 나오고요. 그냥 곱한다라고 그러면 일단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합쳐져서 계산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A는 B분의 C라고 돼 있다고 칠게요. A는 B분의 C. 자, 근데 그냥 분수 비교해서 비중을 물어보는 건 안 중요한데 표에 B하고 C가 있어. 그리고 A를 물어봐. 그러면 A는 뭐죠? 분수 비교가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각 주의 계산식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출제자들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뭘로? 주요 선택지로. 자, 그러면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걸 알면 뭐 할 건데 지금 제가 이거를 거의 1시간에 걸쳐 설명하는 걸 지금 간단히 5분 만에 요약하기 때문에 건너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 반드시 그 본 수업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그럼 이해하고 나면 뭐하냐? 우리가 일반형을 풀 때는 유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이냐 아니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이냐. 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자, 먼저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를 먼저 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풀죠?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하나 풀고 선택지 소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에서 핵심은 뭐냐면 소거예요, 소거. 자, 그런데 소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풀면 좋죠. 근데 그거는 겉으로 볼 때 몰라요. 풀어봐야 알죠. 그렇죠? 그래서 뭘 하느냐? 이 소거를 하기 쉬운 거를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쉬운 거부터 풉니다. 쉬운 거부터. 쉬운 거. 여기서 쉬운 거란 뭐냐? 여기서 밑에부터 푼다는 얘기예요. 밑에서 위로. 쉬운 거, 가장 쉬운 거 여기. 그 다음에 이 계산 문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다대다 비교가 있고 1대1 비교가 있습니다. 다대다 비교는 예를 들면 가장 크다. 매년 증가한다. 비교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이 뻔합니다. 1대1 비교는 한 번의 비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얘를 먼저 봐야 돼요. 사실 확인하고 1대1 비교. 사실 확인하고 1대1 비교. 됐죠?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쉬운 것부터 풀어 쭉 가는데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는 우리가 소거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기억이 만약에 이 문제에서 옳은 것 고르시오인데 기억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옳은 것 고르시오에서 기억이 틀리면 1번, 2번, 4번 3개가 날아가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부터 풀거든요. 그리고 선택지 중에 기억이 제일 쉬운 경우가 많아요. 보통 보면 1번하고 기억이 좀 쉽습니다. 무조건 100%다 이렇게 볼 수 없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기억에서 쉽고 밑으로 내려가서 좀 어려워지거나 1번이 좀 쉬운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기억이 쉬운 선택지를 풀었는데 선택지가 3개가 날아가네? 그러면 출제자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 알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짓 합니까, 여러분들이? 3번하고 5번 중에 디귿 풀고 이제 답 고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기억이 옳은 것 고르시에서 틀리면 기억 디귿 2개 풀고 답이 풀려요. 선택지 4개가 있는데. 출제자들은 적성검사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시간 내에 실력 있는 학생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 결론적으로 돌려서 얘기 드린 거고 쉽게 말하면 기억을 먼저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지를 소거할 일은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제외한 것 중에 쉬운 거 됐죠? 기억을 제외한 것 중에 쉬운 거 풀어라. 이게 여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쉬운 거란 뭐냐? 자, 이거다. 여기 밑에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것 고르시오는 아까 얘기 드린 것이 이거는 반대로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것부터 보여야 되는데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란 뭐냐면 머리를 선택지. 머리를 쓰는 선택지입니다. 머리를 쓰는 선택지. 머리를 쓰는 선택지를 출제자들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게 어려우면 건너뛰죠. 학생들이. 그래서 답을 머리를 쓰는 선택지가 답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보기 중에 옳은 것 고르시오는 쉬운 거 보고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는 여기를 볼 텐데 아니 근데 이거는 풀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겉만 보고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실 테지만 이 표현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제 수업의 핵심입니다. 표현만 보면 얘가 여긴지 여긴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 그러니까 선택지라고 하는 게 그냥 계속 새로운 게 창조되는 게 아니고요. 자, 주어하고 수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대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 드린 그 쉬운 문제 시간을 줄이는 건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주어는 표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매번 바뀌죠. 이건 매번 바뀌어요. 이거는 수로가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료 해석의 핵심입니다. 이게 언어 논리랑 상황 판단이랑 다른 자료 해석만의 특징이 이겁니다. 자료 해석은 나오는 수로 부분에 있는 단어가 한 30개 정도의 단어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이게 무한 반복됩니다. 새로 나오는 단어 없습니다. 지금 7급 시험에서도 새로 나오는 단어 없었어요. 항상 반복됩니다. 이 수로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얘를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걸 공부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됩니다.
요 두 가지는 수로 부분으로 해결됩니다. 주어는 뭐냐? 여긴 보통 주어입니다. 주어. 근데 주어인데 주어에 있는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떠어떠한 의미로 나온다라는 거는 단위나 표의 종류나 계산식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주어는 다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주어는 이제 얘는 쟤다, 쟤는 얘다 이렇게 대명사처럼 그냥 보면 됩니다. 글의 내용을 읽을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주어가 좀 주요 선택지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별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되시면 결론은 뭐냐? 나오는 선택지가 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뻔합니다. 나오는 문제가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일반형하고 특수형이 있는데 일반형 문제는 뭐냐? 한 70% 정도가 일반형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옳은 것 고르시오 형태 다 일반형 보시면 되고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특수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 특수형입니다. 1번. 자, 이 문제는 어디다 형광펜 칠하시냐면 질문에 형광펜 들어주시고 세 번째 줄에 추가로 이용한 자료 물어봤다고 돼 있죠. 추가로 이용한 자료. 요거. 자, 추가로 이용한 자료. 자, 특수형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루는 보고서형 문제입니다. 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가로 이용한 자료를 물어보는 거죠. 추가로 이용한 자료. 자, 추가로 이용한 자료를 문제는 제가 이제 수업 때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쉬운 문제입니다. 나오면 땡큐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1분 30초 이내에 문제를 못 풀면 나한중에 가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문제도 빨리 못 풀면. 게다가 1번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거는 미리 선입견을 가지면 안 좋지만 보통 어려운 문제가 뒤에 나오고요. 쉬운 문제가 앞에 나옵니다. 이번에도 지금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19번 이후로 거의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문제는 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좋지만 초반대에 있는 문제는 좀 쉽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풀 필요도 있습니다. 뒤에 가면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나왔으니까 좀 쉬울 수 있겠죠. 자, 추가로 이용한 자료는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만 활용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표를 보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읽어요. 표를 보고 나서 보고서를 읽어. 그랬더니 이 내용은 내가 알 수 없는데? 이 내용은 표에 없는데? 라고 하는 걸 찾아가지고 그다음에 선택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 표하고 선택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 문제는 선택지가 보기로 돼 있으니까 보기로 봐야겠죠. 요게 1번부터 5번까지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지금처럼 보기에 나올 때도 있겠죠. 어찌됐든 선택지랑 표를 동시에 보고 표하고 선택지하고 다른 부분 있죠. 네, 표하고 선택지하고 다른 부분을 단어를 여기서 다른 부분, 다른 단어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다른 단어. 자, 그럴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뭐냐? 결국은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때 제가 지금 기본 저희 샘플 강의를 들어주시면 좀 좋겠지만 이 용어 정리처럼 한글에서 우리가 좀 쉽게 찾아줄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좀 찾아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표하고 선택지에서 다른 단어를 찾아갖고 얘를 어디서 확인할 겁니까? 보고서에서 확인할 거예요. 근데 보고서는 지금 뭘로 돼 있죠? 자료 해석이나 뭐 언어 논리 다 마찬가지지만 다 한글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한글로 돼 있을 때 찾기 쉬운 게 뭐냐면 숫자랑 알파벳 같은 거 또는 뭐죠? 그다음에 지역은 뭐 국가 뭐 아제르바이잔 아니면은 뭐 용인 뭐 이런 거 다른 지역을 물어보면 좀 눈에 잘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많이 본 단어니까. 그래서 숫자나 알파벳 지역 이런 거 위주로 좀 찾아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딱 보면 제일 먼저 표를 보면요. 표는 일단 2019년이에요. 그다음에 전국의 안전체험관 규모별 현황. 제가 표의 제목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 번 얘기를 드립니다. 어차피 여기에 대한 얘기밖에 할 게 없어. 그래서 안전체험관 규모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표가 이렇게 있고 선택지가 나오는데 자, 기억하고 디귿은요. 연도가 2015년부터 나와요. 숫자에 해당되죠. 제가 숫자를 강조하는 건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숫자이기도 한데 더 조금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보통 다 연도에 대한 게 많아요. 연도에 대한 게 워낙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표는 지금 2019년 표인데 지금 만약에 이 보기에 대한 내용을 안다면 무슨 숫자가 나오겠어요? 2019년이 나오지 않겠죠? 2015부터 2018이 나올 겁니다. 숫자니까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2015 이후라고 된 거에 나오면 기억하고 디귿 중에 하나니까 숫자를 먼저 확인하겠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도별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하고 디귿.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1등급하고 5등급이 나와요.
이런 것도 역시 등급이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도 1등급하고 5등급 같은 숫자를 보겠다. 그러니까 숫자를 먼저 찾겠다는 거예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인데 2018년. 지금 표에서 보면 2019년은 있잖아요. 역시 여기도 2018년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놓고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2019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봤더니 여기 2015년이라는 숫자가 2번 나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숫자로 치면은 일단 1등급 지역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3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전국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이후 매년 감소라고 했어요. 그럼 안전사고 사망자 수에 대한 얘기를 필요로 하겠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바로 체크됩니다, 디귿이.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나오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이후 매년 줄어들었고, 역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억하고 디귿이 됐죠? 기억하고 디귿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체크가 돼야 될 게 뭐냐면 그 2번하고 4번이에요. 그러면 그 니은은 볼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1등급이고 얘는 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우리가 선택지 중에 고르는 거니까. 내용을 봐도 보면 2019년에 대한 자료거든요. 분야별. 근데 지금 그 니은에 보면은 2015에서 2018년 4년 연속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연도가 틀리죠.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차피 객관식 시험에서 답을 고르는 과정에서는 이거는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기랑 이게 안 맞다는 거 볼 필요 없고 니은은 애초에 제외가 되고요. 리을에 보면 2018년도 안전체험관수가 나와야 되는데 2018년이라는 숫자는 안 나옵니다. 여기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하고 2018년이 나온 거지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연도만 체크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연습 몇 번만 하면 충분히 쉽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특수형 중에서도 추가로 필요한 자료랑 매칭형 이 2가지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빨리 풀고 넘어가 줘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자, 제가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그 대부분 유형을 분류할 때 요거를 보고서형으로 많이 분류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얘를 일반형으로 봅니다. 왜? 그냥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기 때문에 그게 지금 보고서에 있나 아니면 기억에 있나 이 차이지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문제는 일반형 문제다. 그냥 옳은 거 고르시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구조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가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거 고르시오라고 그래서 1번 뭐 기억, 니은, 2번 기억, 디귿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뭐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유형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선택지가 어떻게 돼 있죠? 1번 기억, 2번 니은, 3번 디귿 이거는 그냥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5개 중에 하나만 옳거나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얘랑 같다고 보면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됩니까? 그렇죠. 머리 쓰는 선택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쓰는 선택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2번 선택지를 봤을 때 보고서가 기억부터 미음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른다 그러면 뭘까? 요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에서 참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라 그랬죠. 그러면 기억부터 미음까지 5개 중에 하나가 틀릴 텐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사실 확인이나 단순 계산보다는 조금 머리를 쓰는 거 위주로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2번이잖아요. 제가 그 본 샘플 수업 때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머리를 쓰는 선택지가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머리를 쓰는 선택지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것 중에서는 좀 종합적인 내용, 좀 복잡한 내용 이런 거 위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출제자에 여러분들이 빙의하시면 돼요. 출제자에. 자, 여기서 이 문제는 볼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자, 이게 흔히 나오는 특징인데 자, 여기 보시면 불은 뒤부터 쭉 나와 있죠. 그냥 맨 밑에 뭔가 좀 허전하지 않나요? 자, 이게 맨 밑에 합계, 여기가 합계라고 된 게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자료 해석의 자료는 보통 표나 그래프가 많은데 표나 그래프는 100% 보고용입니다. 나 혼자 만들어서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보고서 언제 씁니까? 레포트 쓸 때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쓰잖아요. 100% 보고용입니다. 보고서나 표는. 따라서 내가 잘 보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고 남한테 잘 설득시키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파견 규모가 쭉 있어. 맨 마지막 합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표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요. 합격해서 이제 들어갔을 때 만약에 보고서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 올리잖아요. 바로 불려갑니다. 바로.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 나보고 계산하라는 거냐라고 얘기하겠죠. 자, 결론은 맨 밑에 합계가 들어가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이 표는 잘못된 표인가? 자, 우리가 자료 해석의 표는 일반적으로 원래 있던 표를 가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원래 여기 합계가 없었을까? 저는 100만 % 장담하는데 이거 합계 있었습니다. 지운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합계 물어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갑자기 합계가 없네? 그 얘기는 합계는 물어보겠네. 그 합계는 어떻게 구합니까? 더해서 덧셈 비교 물어보겠네. 그래서 지금 그 평화유지 활동의 총 파견 규모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지금 디귿에 나옵니다. 총 규모는 25,000명 이상. 일단 여기다가 별표 반개. 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한번 볼게요. 자, 기억 가장 오랜. 자, 여러분들이 표에서 보면 이렇게 기간이 나와 있는 경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기간이 나와 있는 경우에 흔히 나오는 선택지가 이거예요. 가장 짧은, 가장 긴 또는 어떤 기간에 포함된 이라는 표현들이 워낙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오랜, 가장 짧은 역시 뭐예요 이거? 사실 확인이죠. 단순 확인입니다. 그래서 평화유지 활동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이 뭔지 가장 짧은 기간이 뭔지만 보면 돼요. 메리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제자들이 이 기억연이 쉬운 거 풀어갖고 답을 맞추면 밑에 거 못 푸는데 그죠? 풀 필요가 없는데 그거 원치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총규모 얘는 일단 별표 반 개 정도. 그 다음에 리을은 수단과 코로모에는 각각 2개. 임무단이 2개 있는지 확인하는 게 뭐 어렵냐 이거예요. 수단 2개, 코로모 2개. 코모로죠. 코모로 2개. 이게 무슨 그 선택지로서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이에요. 자, 미음은 2007년 10월 기존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 중이던 임무단은 총 5개였다. 이거는 사실 확인인데 그나마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일 그나마 주요 선택지라고 할 만한 건 이거예요. 그래도 계산이니까. 자, 우리가 머리를 쓰는 걸 집주자가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계산이고 그 다음에 사실 확인입니다. 머리를 쓰는 거 없어요, 이 문제는. 그러면 단순 계산밖에 없어요. 사실 확인보다 낫잖아. 그죠? 얘가 1순위. 그럼 사실 확인 중에는 이 넷 중에는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얘가 종합적이잖아요. 그죠? 전체 기간에 포함된 게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다 따져봐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치면 얘를 제일 먼저 보고 두 번째 얘를 보라는 소리입니다. 얘가 제일 답이 될 확률이 높은 선택지인데 결론은 이제 답은 5번이다. 미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선택지를 볼 때 머리를 쓰는 걸 먼저 보라는 거지 머리 쓰는 선택지가 무조건 답이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그 정도의 찍을 능력이 있다 그러면 문제 풀지 말라 그러죠. 그냥 이거 찍으라 그러지. 그게 아니고 문제 풀 때는 우리가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것부터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이 문제만 놓고 보면 아닐 수 있겠지만 계속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당연히 보는 선택지 개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요거는 제가 이번에 이제 이번 기출 문제만 저를 잘 따라오셔도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딱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다 사실 확인이니까 디귿하고 미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이걸 더하는 건데, 자, 더할 때는 더해서 지금 25,000이니까 25,000명 이상이니까 제일 먼저 25,000 이상 클려 그러면 자, 덧셈은요. 당연히 규모가 큰 숫자 위주로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돼요. 덧셈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그냥 순서대로 더하는 게 아니고 큰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그다음에 셋, 그다음에 넷, 5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냐면 6,000이 하나, 둘, 얘가 거의 6,000에 가깝죠. 그다음에 여기 2개를 더하면 6,000보다 좀 큽니다. 그럼 여기 3,128하고 3,350은 한 6,000에다가 한 대략 한 4,500 정도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걸 여기를 빌려준다고 치면 다 6,000보다 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6,000보다 큰 게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요 둘을 합쳐서 6,000보다 크니까 4개. 그만 해도 벌써 24,000이 됐죠. 근데 우리 기준이 25,000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얘를 더해주면 25,000이 넘는다는 계산은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계산이 뭐냐면 덧셈이에요. 왜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분수랑 곱셈 비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1의 자리까지 다 계산해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대략적인 계산만 통해서도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방법들도 다 각각 있고요. 근데 덧셈은요. 솔직히 1만 차이가 나도 더 큰 건 맞아요. 여기서 다 더했는데 24,999라 그래도 25,000이 안 되는 건 맞거든요. 25,000 1만 돼도 더 큰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계산의 난이도가 복잡할지 쉬울지 형태만 보고는 구별이 힘든 게 덧셈 비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덧셈 비교는 항상 가장 마지막에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됩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피해야겠죠. 그래서 지금도 큰 숫자부터 더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더하는 게 아니고 큰 것부터 더했을 때 방금은 결론적으로 25,000보다 큰 거를 우리가 확인했죠. 근데 25,000보다 안 돼갖고 마지막에 얘까지 다 더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출제자 마음이에요. 덧셈 비교는 이렇게 단 1이라는 숫자라도 더 크면 이의 제기를 못해요. 그렇죠? 근데 왜 분수 비교는 약간 차이가 좀 두는 거냐? 왜냐? 그러면 분수 비교는 뭐가 있죠? 반올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분수 비교를 물어봤는데 이게 소수점 몇 자짜리에서 반올림 하냐에 따라서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덧셈은 그냥 단순 덧셈이지만 분수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출제자가 어느 정도 차이는 둡니다. 그래서 아예 단자리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 경우는 없어요. 분수 비교는. 그냥 저를 믿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덧셈 비교가 가장 애매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좀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미음은 2007년 10월에 활동 중인 걸 물었으니까 여기 2007년 10월이면 여기 하나 해당되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3개가 해당되죠. 요 3개, 요 총 4개죠. 4개가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5개가 아니고 4개다.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간을 다 고려해 줘야 되는 미음은 사실확인 중에서는 조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표가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제목만 따왔는데요. 3번 문제가 어떻게 선택지가 흘러나올지 표의 제목만 보고도 이해를 못했다. 이건 아직까지 수준이 낮은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3번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제가 뭐 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시간을 돌려서 앞에 메모한 거 보세요. 자, 단위 먼저 보고, 네, 단위 먼저 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표의 종류 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각주 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단위입니다. 단위를 보라는 건 단위가 1000만 원이냐 1억이냐 이거 보라는 게 아니고 절대 수치냐 상대 수치냐 이거 보라는 겁니다. 그림 1의 단위는 뭡니까? 그림 1의 단위는 우측 상단에 없지만 이 그래프에 보면 그래프 내 단위가 나와요. 뭐예요? 그림 1은 네, 그림 1은 퍼센트입니다. 즉 상대 수치라는 거죠. 자, 그림 2는요. 자, 그림 2는 단위가 GDP라고 돼서 단위가 조원이니까 조냐 억이냐 보라는 게 아니고 이건 절대 수치입니다. 자, 절대 수치랑 상대 수치가 둘 다 나올 때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째는 상대 수치 곱하기 절대 수치를 해서 새로운 걸 뭔가 하나를 산출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둘 중에 좀 쉬운 걸로 확인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그 샘플 강의 때 나와 있으니까 그때 확인해 주시고 요번 기출에는 이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도 얘는 잘 안 나오고 얘가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한 80%는 얘가 나오고 나머지 20%가 얘인데 나오면 얘는 주요 선택지예요. 당연히 중요하고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선택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 그러면 그림 1하고 그림 2를 곱해서 뭔가 산출이 될 텐데. 자, 그림 1 한번 볼게요. GDP 대비 국가 채무 및 적자성 채무 비율이죠. 그럼 GDP 대비 국가성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림 2가 GDP예요. 자, GDP 대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수 비교인데 자, 그러면 이건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GDP분의 뭐 국가성 채무 또는 적자성 채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요게 상대 수치라는 거예요. 퍼센트. 근데 지금 만약에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그림 1이고 이게 그림인데 만약에 그림 2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 2가 없었다면 우리가 상대 수치 문제에서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뭐가 나오냐면 알 수 없다 파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없죠. 그렇죠? 둘은 없어. 그러니까 둘은 정확하게 얘만 알고 얘는 모르는 거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 GDP가 같은 문제에서 얘기 드리면 같은 연도끼리는 GDP가 같겠죠. 그래서 같은 연도끼리랑 다른 연도끼리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연도끼리는 분모가 같기 때문에 이 분자에 해당되는 국가 채무랑 적자성 채무가 비교 가능하고요. 그림 2가 없었다면 다른 연도끼리 비교 불가능하다. 그럼 비교 불가능하니까 이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알 수 없다가 나오고 얘가 주요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먼저 풀어야 되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GDP가 주어졌죠. 주어졌기 때문에 같은 연도끼리는 GDP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같은 연도끼리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은 연도끼리 비교할 때는 얘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같은 연도 GDP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쉽고 다른 연도끼리 비교할 때 비교 불가이던 게 뭐로 바뀌냐? 그림 2가 생기면서 곱셈 비교로 바뀌는 거고 얘도 역시 주요 선택지입니다. 별표 2개짜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GDP 대기 무슨 비율이다 그러면 어디서 보는 거죠? 그림 1에서. GDP를 물어보면 어디서 보는 거예요? 그림 2에서. 근데 국가 채무랑 다음에 적자성 채무를 물어보면 그림 1과 그림 2를 둘 다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를 물어본다는 소리입니다. 국가 채무랑 적자성 채무. 그럼 이게 넘어가면 GDP 뭡니까 이거? 그림 2죠. 그래서 그림 1 곱하기 그림 2를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 적자성 채무랑 그다음에 국가 채무를 물어보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구조라는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우리 계산식 파트, 제가 4단원에 가면 계산식 파트 설명할 때 이런 문제만 한 10번은 다룹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3번 문제를 보고 생소했다라고 하면 학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조금 익숙하기만 하면 나올 선택지는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 해석이 좋은 거예요. 언어랑 상황 판단과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만 좀 해두면 이 내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자, 그럼 결국은 국가 채무랑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 이런 채무들 같은 건 산출하는 걸로 나오는 건데 그중에 다른 연도끼리 비교하는 거는 기억 2020년과 2014년 또는 2019년부터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가지는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이 그림 1과 그림 2를 곱해서 계산해야 되는 우리가 소위 얘기 드리는 주요 선택지, 즉 머리를 쓰는 선택지가 되니까 이 별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별표 2개씩.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옳은 거 고르시려면 당연히 먼저 파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기 중에 옳은 거 고르시니까
나중에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기억하고 디귿은요, 보는 순간 피해갈 수 있었어요. 리을은요, 매년 50% 이상이다. 이거 같은 연도끼리 비교거든요. 다른 연도끼리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쉬운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만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있게 되면 선택지를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GDP 대비 무슨 비율이에요? 이거는 동그라미 해가지고 그림 1에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1에서 보는 거고 매년 증가한다. 이건 뭐예요? 그냥 거의 사실확인에 가까운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더 센 비교인데 표현상 놓고 보면 이 사실확인에 가깝다. 노란색 수로 부분이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1.5배 이상. 이거 뭐예요? 곱셈 비교. 매년 증가, 사실확인, 300조 원 이상 계산, 50% 이상 분수 비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표현들이 한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게 1.5배가 아니고 3배가 될 수는 있겠죠. 5배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몇 배 이상이면 곱셈 비교. 그다음에 매년 증가, 사실확인. 그다음에 300조 원 이상 계산하는 겁니다. 이 숫자랑 갖고. 그다음에 매년 50%. 이거 분수 비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익히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시간이 워낙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대충 알면 안 되고요.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제가만 시험장이라면 니은하고 리을부터 풀었겠죠. 니은. 자, 금융성 채무 비율인데 각 주에 국가 채무는 적자성 채무 플러스 금융성 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단원에서 AORB라는 걸로 제가 알려드렸는데 표에 뭐가 나와 있냐면 국가 채무 나와 있죠. GDP 대비 국가 채무 및 적자성 채무 비율이라고 했고 국가 채무도 산출 가능하고 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또 뭐도 나와 있냐면 적자성 채무도 나와 있어요. 그럼 뭘 물어보는 거죠?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면 금융성 채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 니은의 GDP 대비 금융성 채무 비율이라는 거예요. 얘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었겠죠. 왜? 지금 이거 어디 있어요? 이 식. 각주에 있잖아요. 제가 단위랑 표의 종류랑 각주 3개 보라 그랬잖아요. 단위, 상대 수치. 오케이. 그러면 국가 채무,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 별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각주. 지금 표의 종류는 꺾은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각주는 국가 채무, 그 다음에 적자성 채무 나오니까 금융성 채무 물어보겠네.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얘는 국가 채무 비율에다가 적자성 채무 비율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요거를 조합하면 뭐가 나오냐면 꺾은선 그래프잖아요, 지금. 그림 1이. 그렇죠? 꺾은선 그래프에서 국가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를 빼준다는 얘기는 뭐죠? 둘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이. 자, 그래서 결론은 이 그래프에서 둘의 차이가 계속 벌어져야 돼요. 둘의 차이가. 그래야지 매년 증가가 되는 겁니다. 국가성 채무에서 적자성, 이게 좌항으로 넘어가면 빼지잖아요, 그죠? 얘를 풀려면. 그래서 둘의 차이가 점점점 커져야 되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도 커져 보이지 않는 안 커진 것 같은 거를 찾아주셔도 괜찮고 근데 이건 눈으로 볼 때 잘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하면 뒤에서부터 보면 됩니다. 발레 찾을 때는 별다른 게 없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찾으면 됩니다. 뒤에서. 그 뒤라는 건 여기서 어딜까요? 네, 그렇죠. 2014년부터니까 2020년부터 뒤에서 보는 거예요. 이유는 이런 다대다 비교의 표현은 출제자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진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소진시키려면 어디다 넣어줘야 될까요? 발레를? 뒤에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수업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발레가 있으면 뒤에서부터 찾으면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가 맞으면 발레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대다 비교는 태생적으로 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맞으면 얘가 발레가 있으면 틀리면 쉬워요. 근데 맞으면 발레가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리을 볼게요. 금융성 채무는 매년 50% 이상이다. 자, 이거는 아까 국가 채무는 적자 채무 플러스 금융성 채무라 그랬잖아요. 요거 AORB에서도 요것도 설명해 드렸던 건데 금융성 채무가 50%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 전체가 100%잖아요. 그죠? 전체를 100%라고 생각을 하면 금융성이 50% 이상이라는 얘기는 적자는 50% 미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표에는 지금 얘가 있고 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적자성 채무가 50% 미만이다. 적자성 채무가 50% 미만이다. 여기 역시 뒤에서부터 봐도 발레가 바로 36분의 20.7이니까 절반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50% 미만은 틀렸다. 이렇게 나오니까 니은하고 리을 그으면 답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장 까다로운 식을 변형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기억하고 디귿인데 이 문제는 기억하고 디귿을 안 풀고도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게 제일 잘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시간을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어려운 선택지를 막 내가 아주 나이스하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쉬운 선택지를 잘 찾아서 빨리 푸는 게 가장 실력 있는 학생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는 거니까 기억 디귿도 풀어야죠. 기억. 2020년 국가 채무는 2014년에 1.5배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 지금 기억은 1741
곱하기 36%고요. 이게 2020년. 그 다음에 1323 곱하기 29.7%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문제의 실제적인 출제자의 그 솔루션이 이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29를 보면 뭐가 좀 떠오르냐면 30%보다 좀 작죠. 30에서 36까지는 얼마 정도, 몇 배 정도 큰 겁니까? 곱하기 1.1을 하면 30에서 36이 되잖아요. 그런데 29.7은 30보다 작으니까 1.2보다 좀 더 큰 걸 곱해줘야 됩니다. 아주 크진 않지만.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되냐? 자, 일단 우리가 이게 결국은 문제에서 뭐냐면 1.5배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5배 이상. 이게 되려면 1.2 곱하기 1.3을 하면 얘는 1.5보다 커요. 이거 제가 소수점 곱셈할 때 여러분 얘기를 드렸죠.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B라 그러면 이거는 1 플러스 A 이렇게 한번 곱했겠죠? 이렇게 한번 곱하고 다음에 이렇게 한번 곱하고 뭐 이렇게 한번 곱했겠죠. 그러면 1 플러스 A, 1 플러스 B 플러스 AB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AB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0.2하고 0.3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1 플러스 0.2 플러스 0.3 플러스 0.2 곱하기 0.3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라도 이 앞쪽이 1.5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예외 없이 항상 쓰는 거니까 소수점 곱셈에서 요 로직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3 곱하기 1.1은 얘는 1.4보다는 큰 거예요. 1.4보다는. 얼마나 더 큰지는 디테일한 계산이 필요한 건데 일단은 1.4보다는 큰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은 1.5배 이상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1.2보다 커. 그럼 이쪽이 1.3보다만 크면은 이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보면 그러면 1323의 30%는 한 390, 400 정도 되는데 여기 400을 더해봐야 여기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한 30% 해봐야 한 400이 안 되는데 400 더해도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1.3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보다 크고 뒤에 곱해진 애는 1.2보다 크니까 얘는 당연히 1.5보다 크죠. 요게 출제자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수점 곱셈에 대한 개념만 좀 잡혀 있으면 풀 수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거 안 풀고 넘어가는 게 제일 잘한 거예요. 자, 다음 디귿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자성 채무는 2019년부터 300조 원 이상이다. 자, 그러면 자, 이 표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계산은 별로 안 어려운데 이거 계산하면 1658 곱하기 그 20%니까 20%는 이거 5분의 1이잖아요. 그죠? 자, 5분의 1이면 1500 곱하기 5분의 1이 3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500보다 크니까 이거는 300보다 크다. 이거는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문제를 풀면서 느낀 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문제 풀려면 요거 뭘까지 봐야 되냐면 2019년부터라 그랬어요. 그럼 2019년만 넘으면 되나요? 부터니까 2020년도 넘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여러분들 생각에. 그 다음 또 뭐죠? 19년부터 넘었다 그랬으니까 2018년은 어때요? 넘으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이 말이 막 모순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오류가 있거나.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했을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2019년 최초로 처음으로 넘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얼마가 넘었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는 이의제기를 할 구석이 아예 없는 표현이 될 겁니다. 출제자가 이걸 모를까요? 다 알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보세요. 2019년부터 넘었다라고 한 얘기는 2018년까지는 안 넘었다라는 표현으로 보이나 좀 부족해요. 맞죠?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또는 2019년부터 넘었다라고 했으니까 2020년은 넘었다라는 표현 같긴 하지만 2019년 이후로 계속 넘었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약간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들이 해마다 한 개 정도씩 나오는데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여러 문제를 풀면서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는데 저 표현 때문에 문제가 오답이 난 경우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게 문제가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19년이 300조 원이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문제 없죠. 틀렸으니까. 그럼 저게 문제가 되려면 2018년에 예를 들어 2018년 이전에 넘는 게 하나가 나오던가, 그죠? 2018년 이전에 넘는 게 하나가 나오던가 아니면 2020년에 300조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오면 저거는 약간 이의제기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볼 땐 이 표현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는 있지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런 경우 대부분 그랬는데 결국은 문제가 이의제기를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못 넘었을 거고 2020년도 넘었을 확률이 굉장히 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거를 아는데도 굳이 안 넣은 거예요.
왜? 안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안 넣어도 결과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까진 그랬던 거고 앞으로 나오는 문제도 또 이렇게 무조건 이것만 갖고 2019년까지는 이전은 맞았다라고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는 없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사나 저처럼 그 표현의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합격만 하면 됩니다. 점수만 나오면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저렇게 앞쪽에 있는 게 넘어야 되는지 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거나 또는 이걸 일단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럼 뭐예요? 2018년 이전까지 싹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먼저 풀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거를 미리 풀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풀지 말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표현의 의미는 그거예요. 자, 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이제 이거는 중요한 거는 표의 제가 보라고 한 게 뭐예요? 단위. 이거 단위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표의 종류. 이건 표의 종류가 뭡니까? 그냥 일반 표가 아니에요. 이 표는 우리 저 교재 특징 있는 표에 나오는 짝표입니다. 짝표. 짝표는 뭐예요? 짝표는 여러분들이 뒤에 한 문제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면 7번에 또 나와요. 7번에. 그러니까 이번 회차는 짝표가 두 번 나왔는데 7번이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7번이 아니고 9번. 네, 9번에 또 짝표가 나옵니다. 짝표는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짝을 이루는 게 짝표입니다. 짝표. 그러니까 일반 표가 아니에요. 특징이 있는 표입니다. 이 표는. 그럼 짝표는 짝표에 관련된 선택지가 나오거든요. 짝표의 중요한 건 뭐냐? 짝표의 목적은 뭐냐면 가로축과 세로축을 동시에 비교하려고 만든 게 짝표입니다. 그래서 이사 전의 소중대에서 이사 후에도 소중대를 놓고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하려고 만든 게 짝표의 특징이기 때문에 짝표에서 주로 나오는 선택지는 뭐냐면 이 대각선 부분을 활용하는 선택지이거나 또는 증감유무에 대한 걸 물어보는 선택지가 주로 나옵니다. 증감유무. 자, 근데 대각선이라는 게 뭐냐? 이 짝표에서 대각선은 이 시점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는 애들. 대각선이라는 건 변화가 없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는 애들만 대각선을 활용하냐? 그렇지 않고 A와 B를 활용해서 변화가 있는 애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 니은에 달라진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앞에 별표 하나 해주시고 얘가 표의 특징을 활용한 주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였다면 얘를 먼저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변화했다는 건 결국은 대각선에 해당되는 게 변화를 하지 않는 애인데 그렇죠? 변화하지 않는 애. 더하기 변화를 한 애를 해주면 요게 전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달라진이면 변화한 거죠. 얘가 50% 이하라는 얘기는 변화 안 한 애는 50% 이상이다. 요거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고 얘가 지금 니은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자, 100명인데 달라진 가구가 50% 이하. 그러니까 변화 한 애가 50%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30에 15 더하면 60이죠. 그래서 50% 이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다는 거는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자, 이게 문제를 보면 이런 거죠. 뭐냐면 이게 지금 니은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먼저 안 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문제에서는 니은을 먼저 풀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머지 괄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괄호가. 근데 대각선은 괄호가 정확하게 괄호를 피했기 때문에 이 대각선에 해당되는 변화했냐 변화 안 했냐는 대각선을 가로를 안 채우고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달라진 가구나 달라지지 않은 가구를 묻는 선택지가 2개라면 그러면 2개만 풀어도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먼저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달라지지 않다,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니은이 전체적인 걸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보기에서 하나 풀어서는 답을 못 구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괄호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2가지 부분을 조금 배우고 가면 돼요. 첫째는 그 짝표 특징, 두 번째는 이 괄호가 많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하냐는 거죠. 가로는 많은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로가 1개에서 2개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로가 많은 경우는 쉬운 것 일부만 채우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전체를 다 채우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보기 중에 옳은 거 고르시오니까 다 채울 필요는 없거든요. 1-2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이거는 난이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즉 결국은 괄호를 채운다는 거는 괄호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채울지가 정해질 텐데 저 괄호를 채우기가 쉬울지 어려울지는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일단은 숫자가요 크면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게 10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게 15,223 이게 뭐 만 뭐 얼마 이거는 뭐 3만 뭐 얼마 이래 버리면 이 단자리까지 1의 자리까지 다 숫자가 0이 아니고 막 이렇게 3만 156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거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 거는 여러분이 굳이 먼저 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괄호가 1-2개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괄호 하나당 여러분들이 선택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괄호 2개의 선택지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괄호가 하나에서 2개라는 얘기는 저기서 낼 수 있는 선택지는 많아봐야 1-2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괄호가 한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선택지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제외한 걸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 괄호가 채우기 쉬워. 그럼 채우고 얘를 풀어야죠. 그렇게 하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괄호가 저렇게 많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니은 같은 게 운이 좋아서 지금 괄호 없이도 풀 수 있는 게 나온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일단 괄호를 채워야 문제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괄호를 또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저기 있는 걸 다. 지금 이 문제는 다 채워도 시간이 오래 안 걸리지만 계산도 좀 빡빡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채울 수 있는 거 먼저 채우고 계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30이니까 15, 10이니까 여기 5 이런 거 쉽잖아요. 그죠? 다음에 5, 10, 15니까 여기 두 개 들면 20에 30 다음에 30 다음에 30에 30이니까 100이 되려면 여기 40 그러면 10, 30이니까 여기는 여기 40이니까 여기는 0. 자, 그러면 일단 요까지만 채우고 밑에 세 개는 안 한 채로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것까지 같이 계산해주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형에서 중형으로 달라진 가구는 없다. 전 소형에서 중형으로 된 게 없는 거예요. 전에 소형에서 이사 후에 중형이 된 게 0이다.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기억은. 그 다음에 니은 아까 얘기 설명드렸고 자, 주택 규모가 대형인 가구 수는 이사 전이 이사 후보다 많다. 자, 대형은 자, 여기 아까 30이었고 이사 후는 그러면 이사 전은 또 계산해 주면 되겠죠. 50, 15도 해주면 30. 두 개 같죠. 그래서 많다는 틀렸습니다. 자, 리을에 이사 후 주택 규모가 커진 가구 수는 이사 후 주택 규모가 작아진 가구 수보다 많다. 이 말은 여기를 다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의 난이도상 여기가 가장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까지만 풀고 잠깐 쉴 건데 자, 5번 문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5번 문제는 문제 제가 해설해드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런데 5번 문제를 뭐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냐면 문제 적응도라고 써주세요. 문제 적응도. 무슨 말이냐. 자,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그림이 일단 익숙한 그림은 아니죠. 그리고 설명이 막 쭉 나옵니다. 밑에 식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은 뭐냐. 문제 풀이 과정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번 문제를 풀고 이런 실수에 빠지면 안 돼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 피셋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을 몰라서 또는 계산이 복잡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5번 문제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늦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오래 걸린 사람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능력 차가 꽤 큽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극복이 안 돼요. 제가 되는 거는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다 공부하면 다 1분 30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똑같이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겠죠. 근데 다음에는 또 새로운 생소한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5번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내가 생소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적응도가 얼마만큼 좋은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5번 문제를 봤는데 바로 접근이 됐어.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 적응도가 뛰어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소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도 풀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거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가는데 글을 3번, 4번, 5번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 적응도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독해력하고도 약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떨어지면 떨어진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만약에 제가 문제 적응도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이 문제 시험장에서 봤다 그러면 저는 풉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문제가 5번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25번 문제 또 23번 문제였다면 저는 일단 안 풀고 넘어갑니다. 근데 내가 문제 적응도가 뛰어난 사람이면 풀만도 하겠죠. 왜냐? 문제가 형태가 생소한 형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용은 쉬운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도 난이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문제 이해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잡았다면 문제 해결하는 건 당연히 좀 간추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어찌됐든 자, 이 문제랑 같이 봐야 될 문제가 저는 뭐라고 보냐면 20번 문제라고 봅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를 잠깐 봐주시면요. 20번 문제. 이게 지금 20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0번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 문제를 이해하고 글을 읽고 하는데 굉장히 버벅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빨리 문제를 적응한 사람은 20번도 빨리 적응했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5번 문제가 버벅댔다면 20번도 버벅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험장 갔다 그러면 5번은 먼저 풀고요. 20번은 좀 이따 풀었을 거예요. 왜? 이 형태, 내가 이 적응도가 떨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20번 문제 같은 거를 안 푼다는 게 아니고 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던가 이렇게 했을 거란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자, 문제는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 자, 이런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이 5번 문제와 같은 이런 형태의 문제일수록 문제를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있는 단어를 그대로 찾아줘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예. 폐기 처리에 투입되는 걸 물었으니까 그냥 폐기 처리한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냥 얘다라고 생각해야지 잠깐만 공정을 볼 때 성형을 하고 조립을 하는 거 이래버린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얘만 찾는 겁니다. 얘만. 나머지는 그냥 다 있는 대명사처럼 봐야 돼요. 대명사처럼. 동그라미, 세모, 네모처럼 보고 얘를 찾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얘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하나 오고 여기서 하나 옵니다.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를 찾아야 돼요. 여기를 찾으려면 제 작업이니까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천이 혼합되었는데 여기 보면 그 직진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가에서 나로 0.2라는 거는 100 중에 100 중에 20만 간다는 거잖아요. 1.0이 갔다는 얘기는 1000이 1000으로 간 거예요. 그죠? 1000이 0.1로 가고 0.91로 갔으니까 100은 1로 갔어요. 101로 왔을 겁니다. 100이 0.5, 즉 50은 1로 갔고요. 50 들어왔죠. 50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50이 됐고 여기 100 중에 900이니까 900이 넘어갔으니까 900하고 950 더해주면 900하고 50 더해주면 950이죠. 그래서 검사로 950이 갔고 이 중에 0.2가 넘어와야 되니까 950 곱하기 0.2 그러니까 5분의 1을 곱해주면 190이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50하고 190 더해주시면 240이 돼서 답이 4번이 되는 건데요. 이 문제 결론적으로 조금 더 쉬운 풀이는 이런 겁니다. 자, 결론은 지금 이 폐기 처리를 제외하고 다 이 출하로 나가요. 그럼 전체에서 이 출하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럼 1000이니까 이거 1000 갔다가 이 900, 그다음에 900 여기서 다시 50이 넘어서 950에 0.8이니까 원래 총 1000이니까 1000에다가 950 곱하기 0.8을 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240이 나와요. 전형적인 사후풀이죠. 제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요 아무리 뛰어난 학생도 이렇게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사후풀이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좋은 방법이구나라고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시험장에서 이걸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얘기겠죠.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 이제 6번부터 연이어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